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 문제가 초반 당권 경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민주당 당대표 경선 지금 아직 초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자극적이지만은 또 김진표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은 효과적인 공격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재명 지사 문제, 거취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이 문제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그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일단 대의원, 전국 대의원 한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대의원 표가 45%를 차지합니다. 대의원 표는 그 지역 위원회별로 배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표심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표가 권리당원 표입니다. 권리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권리당원의 투표 그 표심이 40%를 차지합니다. 어허. 이 권리당원들 상당히 많은 그 성향이 친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친문 성향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랑 날카롭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김진표 지사는 생각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해찬 후보를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찬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부지사로 가 있거든요. 정무부지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문의 핵심 인사였던 전해철 의원이 또 김진표 의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그 선거 초반에 꺼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당권 주자들 생각이 어떤지 먼저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김진표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부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탈당 여부보다 이것은 사법 처리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이것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는 탈당을 압박하는 것 같고 다른 두 후보는 좀 선긋게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단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요. 결국은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확실한 대통령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이재명 그 지사의 사태를 통해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권리당원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해찬 의원 그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피하고 싶은 이슈인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해찬 의원과 이재명 지사와의 교감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했던 경우에는 친문의 좌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의원이 여기에 비문의 이재명 지사 측의 표심까지도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해찬 대사론이 아마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 속에서 결국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국민청원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사퇴해야 된다는 게 벌써 지금 8만 명이 입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일 현재.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야무야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난 정부 때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의 신년 기자회견을 2년차, 3년차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정인의 문건 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지지율이 18%포인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 다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부는 가장 깨끗한 도덕을 강조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적 측면과 더불어서 이 정부의 나름대로 이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김진표 의원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이슈가 크게 부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그 전당대회 그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해찬 의원의 진보 집권 20년 플랜이죠. 그 얘기도 지금 요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20년 워낙 그 이해찬 의원이 그 진보 정권이 20년 동안 집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엔 또 이제 보수 괴멸론까지 이야기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 이해찬 의원이 야당과의 협치를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진표 후보 측에서는 협치보다는 이제 다른 당과의 연정은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거리를 긋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해찬 의원은 자신이 집권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2기를 성공적으로 유지를 하고 2020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20년 집권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적임자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정치학자시니까 네. 이해찬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 정치에서 네네. 진보 집권 20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16곳에 12곳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도 정권 교체했고 2008년도 총선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 그 총선을 3개를 연속적 트리플 크라운을 이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보수 우위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 때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고요. 예. 2017년 정권 교체했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30년 진보 우위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토대 속에서 실은 이해찬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공교롭게도 지난 2006년서부터 2008년 그리고 2010년 정확하게 선거 끝나고 2년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에 집권 여당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총선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진보 20년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것이 균형을 맞춰지는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치학에서 정당 재편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당 재편 유권자의 지형이 변화돼서 지지 기반이 바뀌어야지만이 지금 이해찬 의원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방송 3차 출구조사에 의하면 유권자의 이념 지형은 전혀 아직까지 변하고 있지 않다. 아하. 진보와 보수가 균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일자리다.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저는 20년이 아니라 10년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렇게 장기 플랜을 짜는 거는 좋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국정운영 지도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당대표 경선이 저는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해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외연 확장에 염두를 둔 통합행보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어제 발언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또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예, 권양숙 여사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특별히 안 한 것 같고요. 상당히 그 여러 생각을 갖고 만났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이었죠. 1993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군대 교수 시절부터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청와대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하기 전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봉화마을 참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권양숙 여사도 지난 2015년에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봉화마을 참배 갔을 때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 과거 인연 때문에 어제 김병준 위원장은 그 만났는데, 물론 당내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당이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문열 작가가 표현한 표현인데요. 보수란 것은 지나간 사람, 지나간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이렇게 이문열 작가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보수도 좀 그 지나간 인물도, 지나간 지도자들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그 뭐 비판할 건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배도 참배지만 이제 그동안 이게 그러면 과연 김병준 체제는 무엇이냐,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과거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뭐 막말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정책 대결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먹방을 규제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국가주의다 이런 비난을 하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김병준 위원장의 명확한 생각은 이제 그 국가가 너무 우리 그 영역을, 많은 개인의 삶이라든가 시장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그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유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에 그 학교에 이렇게 커피 자판기 설치 금지법 통과된 것을 또 사례 들지 않았습니까? 또 먹방 가지고도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비만 그 방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먹방에 대한 규제를 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꼽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주의 이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진보 정부에서만 국가주의적인 사례가 맞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그 이념의 근간이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 또 하나는 국가 주도 개발 아닙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 보수 정당 내에서도 국가 주도형 개발에 대한 향수를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많다라는 거죠. 먼저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정책적인 그 이념 지향을 먼저 수정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참고로 먹방이라는 건 먹는 방송을 말합니다. 그 왜 TV 보시면은, 근데 맛집 소개하고 이런 방송이 아니라요. 인터넷에 보면 뭐 어떤 그 청년은 짜장면을 막 10그릇씩 먹어요, 한 번에. 거기다가 후식으로 볶음밥 2그릇 먹고 뭐 짬뽕을 1그릇 먹고 이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 김병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은 이제 국가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은 시장주의입니다. 네. 어떤 때는 큰 정부인데 작은 정부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나 이런 어떠한 그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면은 그게 효율성을 가져온다라는 시장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건데, 대공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한 작은 정부로 가지고는 국가적 재난을 결국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큰 정부라는 소리를 듣지만,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 문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사례라든 걸 보면 국가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요, 각 지자체별로 그럼 지금 그 자판기에서 과다하게 이 탄산 그 음료수를 채택한다든지, 이 먹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다한 음식의 성분이 뭐 설탕 이런 걸 포함해서 이 당뇨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데, 더불어서 그러면은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때 정치실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했었던 정책들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건 100% 국가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국가주의, 시장주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를 혁신한다는 거는 그동안 지나친 시장주의에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과거에 보수가 얘기했었던 시장주의를 옹호하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다소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공감대를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조금 전에 봉하마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자유한국당을 혁신을 하고 당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협치를 해야지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인데 그 혁신 방향을 노무현 정신에 입각한 혁신이냐 아니면 그것이 않고 정통 보수주의에 입각한 혁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방향이냐고 했을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내면적으로는 노무현 정신을 반영한 혁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기존에 있는 보수 세력과 충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 정부와의 정책의 국가주의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가주의 논쟁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옛날에 막말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정책 대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발언 중에가 그 기무사 문건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거를 내란 음모로 보기보다는 이게 질 낮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내 일반적인 그런 당내 그 생각들, 의원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건 쿠데타다 뭐다 이러고 규정을 할 경우에 사실상 당내에서 위원장으로 있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 그런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 비상계엄 때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언론사를 이렇게 검열을 하고 태클을 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이 정한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또 몇 가지를 새롭게 폭로했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청와대와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해왔다라는 추가 폭로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윤광호 국방부 장관 당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도 감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원래 이제 그 군 지휘부에 대한 기무사의 감청을 왜 하느냐면은 쿠데타 음모를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기무사의 이 감청이 과연 적법한 거냐, 절차적으로 적법한 거냐, 그리고 대상이 과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국방장관 감청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그리고 목적이 올바른 거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절차적인 면을 보면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 안보상 감청이 필요할 경우, 통신 제한이 필요할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군용회선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만약에 군용 회선을 이용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 지휘부에 대한 감청이라는 것은 쿠데타 방지고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인데 과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 그리고 또 뭐 국가를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무사의 감청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하기보다는 조직, 기무사라는 내부 조직을 위한 감청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면회 간 사람들까지도 개인 정보를 다 뭐 사찰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 시점에 기무사 개혁을 놓고 여러 논란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충격적이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참여정부 때 저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참여정부 때 저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참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사 문건까지도 만드는 저러한 그 나름대로 이거는 단순한 권한남용이 아니고 위법이고 이거는 위헌적인 그런 행태를 막 저지른 건데 예. 기무사 개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 개혁을 어떠한 형태로든 막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민간인 사찰을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저렇게 수백만 명의 민간인 사찰했다, 군 감찰했다, 이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한 남용이죠. 일개 기무사의 사병이 연대장을 상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관행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복원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단순한 이거는 무슨 뭐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이런 식으로 기무사의 행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계엄사 문건과 관련돼서 지금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는 위법이고 위헌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엄령 실행을 가져오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 선포의 본질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질서 교란을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것을 보고 했다면 최소한도 혁신위원장 되면 그 정도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당내 의견만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기무사가 이번에 만약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저는 단언컨대 분명히 다시 또 복원해서 어려운 상황이 스스로 그런 그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기무학교의 한 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을 읽고 있었던데 이 자서전 읽는 학생한테 가서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느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기무사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라는 제보도 있다. 물론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무사의 뿌리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보안사령부의 후신이 기무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무사 정말 개혁 아니면은 그 해체 수준의 그 개혁이 진행될 때가 아닌가,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기무사 개혁 방안이 또 곧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의당에 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지지율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최근 CBS 의뢰를 받아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차이보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마지막에 정의당의 지지율입니다. 10.4%에서 12.5%로 지지율이 다른 정당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의당 지지율 상승의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에서 정의당으로 옮겨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후자인 경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주당이든 또는 자유한국당이든 다른 정당의 지지가 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유독 무당층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예. 그 도표를 보시면 예. 그것은 뭐냐면 잠재적으로 어느 정당도 지지 않는 중립적에 있었던 정당들이 유권자들이 그동안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치에 대한 단면들을 보면서 정의당을 후원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12.5%대 2004년도에 13%까지 얻은 적이 있어요. 민주노동당이. 그게 당시 비례대표 정당 득표인데 이걸 이제 곧 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결국은 국민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좋은 정치냐에 대해서 지금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당대표를 뽑든 비대위원을 통해서 혁신을 하든 간에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민생 정치로 빨리 돌아가지 않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한 거는 진보라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민생 진보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정당들이 각별히 저는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입원을 했고요. 오늘까지 건강검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원래 다음 주에도 지금 그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집중 심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정대로 치러질지가 의문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만료 기간이 10월 8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이제 그게 또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이 늦어지기 때문에 과연 10월 초까지 재판이 만료될 수 있을지 재판부도 아마 고심이 클 것 원래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전략도 재판을 최대한 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희망을 갖는다는 게 그 구속 기간 연장해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10월 8일 끝나면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겠다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